장관님이나 저희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피해자분들이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피해자분들이 보다 더 많은 부분들로 이게 구제되기를 희망하는 건 다 같은 것 같아요.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그것은 아까 장관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거의 모든 대상이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피해자 대책이 전국 대책도 있고 미추홀구 대책도 있고 빌라왕 대책도 있고 대책이 있는데 만나본 그분들은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6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두 충족이야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장관님이 거의 모두 해당된다고 모두가 대상자라고 했는데 그 대상자로 근거를 어디서 낸 것인지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피해자 다수가 몇 명이라 되고 피해자는 몇 명이라 되고 그 중에 몇 명이 여기에 그 조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자료, 피해자 수, 그럼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정부가 낸 이 법에 의해서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대상이 된다면 굳이 이런 논쟁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장철민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다고 그랬는데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에 대한 범위에 대한 문제가 그렇고요. 두 번째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피해자들과 계속 만나면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봤었고 거기가 토론했고 간담회를 통해서 방법 3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LH 매입 방법, 두 번째는 임차인들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 이 3가지 부분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정부 여당에서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특별법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금액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소위 때 다시 토론을 해야 되는 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피해자들의 의견, 이게 피해자들이 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취지는 다 같으니까. 그러겠죠? 답변. 예. 그러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부분인데 아까 장관님께서 국가가 사기 금액에 대해서 대납이라고 말씀을 계속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대납은 아닙니다. 매입입니다. 매입. 대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채권을 매입해서 나중에 구상권을 다시 청구하면 매입한 채권이 그대로 다시 돌아와요. 매입 금액이. 그건 특별법을 읽어보셨는지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세히 보면 채권을 국가가 사기 금액을 대납해 주는 게 아니고 우선 채권을 매입을 하고 매입된 채권을 기본으로 해서 집을 경매를 받고 경매 받은 것을 LH가 매입임대로 매입임대로 구매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자산관리공사든 거기에서 매입한 채권 가격 있잖아요. 그 가격은 이미 다시 회수가 돼요. 또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1, 2년 정도 경매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는 임차인은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임차인들이 거기에 임차인이 우선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LH가 매입을 했을 경우에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보다 더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소위 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대납이 아니라면 이게 장관님 대납이 아니라면 채권 매입도 가능하다는 거죠. 국가가 사기에 대해서 국가가 대납한 거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보증금 사기를 당한 피해 금액을 나중에 범인한테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그 대상 담보 물건을 처분해서 그것을 구상해오는
이 구상이 가능성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이 채권의 가격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미추홀의 경우에 만약 캠코가 그 채권을 현재 매입 못하게 돼 있지만 매입한다고 쳤을 때 현재의 그 평가 체제를 가동시키면 어떻게 되냐 해봤더니 10%도 많이 준 거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연 대안이라고 제시할 수 있겠냐. 그것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임차인과 만나서 피해 당사자도 만나서 세 가지 이야기를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LH에서 매입하는 건 지금 정부 안에 나온 거, 우리가 요구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임차인들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하나는 이게 채권 관계인데 미추홀구의 경우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피해의 사례가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피해받은 임차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주자는 거예요. 어떤 곳은 채권을 정부에서 정부든 어디든 뭐 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을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들을 열어놓으면 피해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역할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소위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네, 장관님. 어쨌든 저희가 오늘 법안 세 가지를 들었고 지금 여전히 대체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전에 좀 확인할 것들만 좀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실태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실태 조사 자체가 조금 버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통계는 당연히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전세 사기다라는 개념 자체가 네.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다 달리 쓰고 있지 케이스가 않습니까? 좀 굉장히 다르다. 예, 그리고 그래서 피해 사실- 신고가 그렇죠. 예, 워낙 그 신고가 많이 된 데도 있고 신고가 네. 안 된 데도 있고 하니까 네. 현재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국가의 공식 그 데이터다라고 내놓기에는 오히려 아직 분석 어차피 자체가 좀 신고를 쉽진 않다. 받아서 절차에서 이거 제대로 처리하게 될 거 이거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계는 있는데 통계란 전세에 관련된 통계가 있는데 네. 이 관련된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한데 네. 분석을 하기엔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나 예. 완벽한 분석이 된 건 아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같은 의미인데 아, 예. 그러면은 좀 넘어가야 짧게 돼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전세 계약이 전체 전국적으로 몇 건이다 이런 통계는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실거래 있겠죠. 네. 실거래 정보가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가공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데이터를 그렇죠. 추출해내는 건 예. 작업을 해볼 수는 있다. 예. 근데 이건 너무나 일반적이죠. 예. 전세 사기 통계는 아니고 무슨 그다음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피해자 예. 신고 센터에 접수되고 처리된 이 네. 통계는 당연히 갖고 있다. 그 접수가 시작된 건 언제쯤입니까? 작년 9월부터. 작년 9월부터요. 그럼 이 계속 이제 누적된 것들도 분석도 당연히 해내야 있죠. 되고 이 과정들을 지난하게 좀 하긴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정확하게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피해자 측과 정부 간의 이견이 분명히 존재를 하다 보니까 오늘 내놓는 이 세 가지 법안에서 내놓는 해법조차도 이제 해석도 좀 다르고 여기에 대한 서로의 뭐랄까요 바람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피해자들이 이걸 사회적 재난으로 해달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보면은 정부 측의 실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 재난으로 해달라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리긴 좀 어렵고 답을 못 냈다 이게 정답이 아닐까요? 네, 제 의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통상적 사망, 상해, 재산 피해를 가져오고 일상적 절차나 정부에 관리할 수 없는 심각하고 규모가 큰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 재난으로 보는 게 연방 재난관리청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재난이 현재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적 재난을 찾아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나 개별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 담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뭐 이 정도로 좀 광범위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재난은 아직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으니 이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하게 살펴서 왜냐하면 이게 정의를 내렸을 때 받아들이게 되면 정부의 책임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건 분명하니까요. 정부의 재정은 한계가 있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그 여당 간사님께서 내놓은 안을 봤을 때는 뭐 지금 논의가 되는 게 우선 매수권을 제공하거나 또는 LH에 양도한 뒤 전환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또는 기존 거주 희망 시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매수는 원하지 않고 그럴 때는 LH가 우선 매수권 해당 주택을 매입을 해서 공공 임대 형태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거. 이 정도까지가 논의가 된 거죠. 네.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뭐 요 질문도 들으셨을 때 3조 넘게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입 임대 관련해서 그러면 이 줄어든 예산 내에서 충분히 이것들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까? 네, 현재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건 기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그러니까 필요하면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추경은 필요하신 거죠? 네, 예. 필요하면. 근데 알겠습니다. 얼마가 이게 투입될지 네. 그리고 기존의 물량 중에도 어차피 이 네. 계층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기존 사업 법이 내에 네. 대상자만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분석 자체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좀 내주시길 바라겠고 이 실태 조사가 마무리가 제대로 돼야만 실질적으로 이게 사회적 재난일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나오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LH 측에서 써야 되는 예산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줄여놨던 3조 넘는 예산들 관련해서 기존 취약계층들까지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경 여부까지도 정부가 좀 판단을 해서 소위 논의 전까지는 이런 저희 소위 측에 전달해 주시고 상임위 측에도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까지만 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사안은 발생이 됐고요. 어떻게든 해결을 되려면 이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제도적인 문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건 다 동의하시죠? 그죠? 제도를 고치거나 재정을 투입하거나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야 된다는 건 동의는 하실 겁니다. 그럼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마 정부안은 정부가 직접 제출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법안이 3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 여당 김정재 의원님이 제출하신 이 안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안 2개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적극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엽주니까 갑자기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따뜻한 국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법안 심사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는 물론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마인드 속에 이제 뭐 말씀을 하신 것도 저 이해를 합니다. 물론 뭐 법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예외는 가급적이면 없는 게 맞죠. 맞는데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작년 7월부터 발생이 돼가지고 정부도 이미 알고 있고요. 또 그동안의 대책을 사전에 채우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여러 뭐 전 정부 책임을 뭐 따지시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열린 마음으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서두에 제도를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이 필요하다는 거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이 어떤 방법으로 큰 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같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백가쟁명식으로 나올 건데 왜냐하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동의를 안 하십니까? 아니, 하시죠. 예, 예. 아니죠. 정부가 지금 그 안을 제출하지도 않으셨잖아요, 법안을. 지금 의원안으로 지금 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안이 나올 겁니다. 그 의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 허용을 안 하시겠다면 이거는 해결할 실마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책임을 안 지겠다 이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6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13조에 안에 13조에 보니까 이래 돼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범죄 피해자, 사기 피해자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 6가지가.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깡통,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깡통 전세, 이 피해에 대해서는 이게 없어요. 이 법안에는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깡통 전세에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전혀 구제책이 없는 겁니까? 예,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예. 전세금 반환 부족에 대해서는 그건 일반법에서 해결해야 되지 네네. 특별법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네. 법안을 설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 법안은 이제 소위 말해서 전세 사기라는 게 개념이 정확해야 되고, 그죠? 예, 깡통 전세 제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요건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범죄 피해자를 모두 갖춰야 돼요. 근데 모두 갖춰야 된다는 게 상당히 이게 너무 엄격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임의 조항으로 2대, 그 다음 조항에서 전세 사기 피해 심의위원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이 지원위원회 여기는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 6가지, 제가 볼 때는 2가지 정도는 엄격하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1호,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이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호, 임대인 등에 대해서 수사 개시 등 어떤 범죄로 인한 거였다는 거. 요 2가지는 반드시 필수 요건이지만 나머지는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나 신청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결정한 대로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그걸 내용은 열어주셔야죠. 요런 내용은 소위에서 예. 구체적인 사안들을 그러니까요. 놓고 형평에 맞고 정확하게 그 입법 기술적으로 처리될 문제이고요. 정부는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들이 적용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일단 이것을 네. 최선이 아니라고 보고 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좁히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아니, 아까 장관님께서 자꾸 이 6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내가 이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2가지 사안 정도는 아까 말씀하실 때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구제 책임만 여기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반드시 확정일자하고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호에 대한 그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이 2가지 요건은 반드시 갖춰야 되지만 나머지 4개는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이런 거를 왜 같이 갖춰야 되는 것으로 했는지를 우리 소위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건 논의를 하십시다. 열려 있다는 의미가 뭐지? 자꾸 그렇게 그 회의록 남기를, 그러니까 논의 과정에서 어차피 국회가 결론 내리면 저희가 따르지 어떡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이게 자꾸 이제 장관님께 이제 계실 때 좀 여쭤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소위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뭐 여당 의원님들이 뭐 불쾌하게 들으신 모양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는 지금 폭넓게 우리 민홍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넓게 지금 오픈돼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하고 관련돼서 제가 하나 질의해 볼게요. 한번 가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김정재 의원님 한 제3조 피해 요건을 보면 6가지이고, 4번째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임대인이 임차 보증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잖아요. 자, 저 차관님이 어차피 그날 들어오셔서 집중적으로 하신다니까 한번 보세요. 자, 중개사가 개입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저 피해자분들이 의견을 주신 건데요. 자, 공인중개사가 중간 개입해서 이중 계약을 했어요. 자, 2번째 케이스. 중간에 한 달 만에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문제 제기하니까 공인중개사가 야, 이거 포괄적 승계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이렇게 한 게 이제 입증된 자료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 사항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피해 사기에 전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어떨지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포함을 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좀 열어놓고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도면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저희는 그 전세 사기 피해의 실체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걸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좋은 그 규정 방법이 있거나 자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냐라고 제기하시면 저희는 가급적 담겠습니다. 그런 의도입니다. 예. 포괄적으로 해놓은 이유가. 예. 해 주십시오. 그 제가 뭐 이 논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상임위에서까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사기의 주된 원인이 임대차 3법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나 또 오늘 보니까는 장관님도 뭐 방송사에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근거를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닌 정치 공세입니다. 저는 이 깡통 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전 정권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뭐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이라는 거는 전 정부의 성과도 한계도 다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현 정부에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충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전세 사기 깡통 전세가? 이거는 정말 별도의 토론이 좀 필요한 건데요. 뭐 그렇게 몰아가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 지금 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매매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시장에서 이 충격을 흡수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함으로써 전세값을 폭등시킨 것은 분명히 임대차 3법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다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라는 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런데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됐다고 해서 빌라를 한 사람이 자기 돈도 없이 1,000채, 3,000채를 살 수 있다? 그건 이제 말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그 보호법에서 2년 더하기 2년에서 4년을 거주하게 되니까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을 확대해서 전세가가 폭등했다. 이런 논리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 4년을 거주하는 이 법 개정을 한 이후에 그 집이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은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을 월별로 분석해 보면은 이게 20년 3월에서 5월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년 8월 임대차 3법 도입된 이후로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집니다. 이게 2018년 제 말씀 맞아요. 2018년 도에 47.6%로 전세 가격이 폭등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2017년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전세 대출 확대의 최고점이 바로 2018년이고요. 그리고 2020년 8월 달에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전세가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저금리와 대출 정책으로 오르던 전세가가 임대차 3법으로 그래도 한풀 잡힌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금리와 부동산 실거래가를 시기열로 뽑아보면은 또 여기에다 각종 대출 확대 정책이 도입된 날을 표시해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은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확인해보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제대로 지난 정부가 집행했으면 전세 사기 막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전세 사기 원인 중에 하나가 정보 비대칭이에요. 근데 임대차 3법 중에 하나가 임대차 신고제거든요. 이게 주택 가격과 면적 등의 정보를 포함해서 임대차 계약을 등록하도록 한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 등록하면 과태료도 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때 제대로 시행됐으면 가격 부풀리기가 줄어들었을 텐데 정부가 20년 8월 시행 예정이던 걸 1년 유예해서 이제 지연이 됐고 그 후에 또 1년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올 6월부터나 이 제도가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전세 가격 정보를 제대로 수집만 했어도 전세 사기 안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으로 내놓은 안심 전세 앱 그것도 임대차 신고제로 수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으면 훨씬 더 쓸모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 점은 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또 논쟁해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전세 사기 깡통 전세의 주된 원인이 임대차 3법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